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양지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은 검찰의 요구대로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가시게 될 겁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그리고 있었던 일 그런 거에 대해서 있는 대로 사실대로 답변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지금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혐의가 한 20가지 이상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받고 있는 혐의만 하더라도 이제 20가지 이상이 되는데요.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 관련이겠죠. 근데 뇌물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원의 이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이것은 좀 뇌물이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이팔성 전 회장 관련해서 이 매각매직 뇌물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이게 또 거의 2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거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김소남 전 의원 관련한 이제 공천 헌금 뇌물 혐의,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다스 관련해서도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지 여부를 판가름해야만 이와 관련해서 비자금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BBK 관련해서 140억 원의 이제 투자금을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직무를 활용해서 좀 직권 남용을 한 혐의까지 다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은 이 다스 관련한 그 혐의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외에는 또 이제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했을 때 그 청와대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도곡동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스의 지분이라든지 관련해서 만약에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해 온 혐의까지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탈세 의혹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한 100억 원대의 지금 뇌물 혐의, 그리고 차명 재산 운영을 통한 조세 포탈 혐의, 그리고 300억 원대의 횡령, 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내일 아침에 앞서 김효재 전 수석 말에 따르면 한 말씀 하고 들어간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그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내일 포토라인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본인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본인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딱 잡아 뗄 겁니다. 예. 일단은 모든 혐의를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저 두 번의 인터뷰에 나온 내용들은 그때만 해도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보수층에서는 일정 부분 또 저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온 상황을 보면 저 얘기가 과연 타당할까라는 데서 많은 국민들이 저는 의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신의 측근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 진술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모두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고 지시에 의해서 돈을 받았고 그걸 이명박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라고 지금 다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또는 예. 국민들을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할까를 좀 고민하고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실망을 좀 덜어드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앞서 김여재 전 수석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 뭐 재정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를 언급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300억 원대에 이르는 그 비자금 혐의와 그리고 111억 원에 달하는 그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청렴하게 살아왔고 그런 거액의 돈과는 무관하다라는 좀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스의 지금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검찰이 지금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한다면 거액의 자산가라는 이미지가 부각되잖아요. 하지만 그와 이제 대치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월급도 받지 않고 공직자로서 일해왔고 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깨끗한 생활을 해왔다라고 조금은 입장 표명을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동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협에서 수임 금지 결정을 내렸고요. 또 김병철 변호사가 합류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누군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정동기 변호사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전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을 했었는데요. 2007년 당시에 이제 대검 차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곡동 땅 실소유주 관련해서 그리고 BBK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동기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가 수사에 개입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한변협에서 유권 해석을 하기로는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은 자기가 공직자일 때 맡았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위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도곡동 땅이라든지 BBK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분류가 돼 왔고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당시 대검 차장인 정동기 변호사도 당연히 보고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예. 보고 왔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수임은 부적절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요. 예. 지금 그 정동기 변호사를 대신을 해서 김병철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훈 변호사와의 인연으로 합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훈 변호사가 사실 변호인단의 주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청와대 그 법무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같은 로펌에서 김병철 변호사와 일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동기 변호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조금 인연이 있는 그런 김병철 변호사를 새롭게 이제 선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스는 이제 누구의 것인가 예. 하는 그런 부분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제 의문점이 이제 있어 왔는데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규명이 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예요. 예. 도곡동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도곡동 땅을 팔아서 예.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다스를 만들었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 도곡동 땅을 판 돈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그 돈이 시드머니가 돼서 즉 씨앗이 돼서 다스가 만들어졌고 예. 그 다스의 소유자는 결국은 돈의 주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예. 지금 검찰은 결론을 내린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고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면 BBK 사건과 연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잖아요. 예. 그게 다스가 투자했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투자한 게 되고 거기서 뭐 돈을 이제 일정 부분 김정준 씨한테 돈을 받지 못해 가지고 소송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미국의 소송 과정에서 삼성의 법률 대리인 미국의 법률 회사가 그 BBK 돈 돌려받는 그러니까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데 무료로 벌려를 했다. 거기에 네. 삼성이 돈을 줬다라고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뇌물죄가 또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이 뇌물죄를 줬을 뿐만 아니라 BBK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가 기관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영상원이라든지 국정원이 동원됐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하면 BBK 사건과 연관이 되고 그것은 결국 삼성의 뇌물죄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이 돼 있고 또 하나는 국가기관을 사적인 이유로 활용했다고 하는 점에서도 죄가 가볍지 않은 그런 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뇌물죄로 엮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증명해야 될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끝까지 다스는 본인 게 아니고 형의 것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내일 뭐 깜짝 물증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다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유죄를 입증할 것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사실상 물증이 나와야 하는 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금까지 압수수색이 됐던 장소들을 보면 뭐 영포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씨의 이제 사무실 그리고 또 이상득 씨의 뭐 자택이나 사무실 다 압수수색이 이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문서가 발견된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을 했을 때 실질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발뺌을 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면 또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런 전략도 세워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혐의가 많고 그런 만큼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이제 혐의를 모두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밤샘 조사가 이제 불가피할 것 같죠. 예. 아마 이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21시간 조사를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꼼꼼하게 본인의 진술 조사를 읽는 데만 7시간을 소요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단계를 거칠 걸로 보여집니다. 진술이 끝나고 나서도 일반인과 다르게 꼼꼼하게 진술 조사를 다 읽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고쳐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진술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밤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직 대통령을 한 번 부르고 또 다시 부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한 번 불러서 끝내야 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부분에서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이 또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검찰에 소환됐을 때 그때 모든 걸 끝내려는 의도가 서로가 맞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밤샘 조사 이후에 아침에 새벽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가 된다고 해요. 그 검찰 입장에서는 예우를 갖추되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천명을 했는데요. 이 영상 녹화를 이 전 대통령 측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녹화를 두고 굉장히 이제 특검이랑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영상 녹화를 할 경우에는 내가 진술을 했을 때 물론 조서로 적히긴 하지만 조서로 남는 것과 영상이 실질적으로 내 말투 다 담기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혹시나 본인에게 불리할까 봐 해서 이제 거부를 했었던 것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의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본인이 떳떳하다라는 메시지를 바깥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함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영상 녹화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 영상은 물론 외부인에게 공개가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검찰 내부에 그것도 이제 특수부라든지 그 사건 관련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본인이 다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외부에도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고 이런 효과를 감안한다면 영상 녹화를 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동의한 걸로 보입니다. 영상 녹화를 외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까? 외부에서도 이제 검찰 내부에서 특수 인력들은 볼 수는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같이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군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영상 녹화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사실은 외부에서 보면서 많은 전략들을 수립을 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영상 녹화 진행되면서 내외부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울 걸로 보입니다.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라든지 이렇게 동일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속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목하는 인물인데 검찰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그 구속영장 신청을 안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라는 비난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일단은 다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즉 지금 100억이 넘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영장들 다른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다 적시해놨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모 관계 있고 주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안 했을 때는 예. 피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고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일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 안 되든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미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2명의 피해자 외에 또 다른 피해자, 세 번째 피해자가 되겠죠. 더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지은 씨가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추가 피해자는 더 있는 건 맞고요.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 1명 이상은 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소하신 분들 말고 그분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성폭행, 성폭력이 분명하고요. 네, 전 모두가 그 동의되지 않은 성관계이고 예. 그 동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우월적지 권력을 위한 성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 대표의 예. 말이니까 어느 정도 좀 신뢰가 이제 그럼요. 있는 그런 예. 이제 얘기가 될 텐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 번째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세 번째 피해자가 나타나게 되면 예.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지금 뭐 법률적으로 본인이 대처하는 방안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예. 사랑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력에 의해서는 강제성에 의해서 어떤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예. 본인과 김지은 씨 사이에 어떤 연인 관계였다는 걸 지금 앞으로 내세우면서 본인은 이제 법률적인 어떤 처벌을 피해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 사람일 때는 어느 정도 뭐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 제2 A 씨라고 하는 두 번째 피해자가 나온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발표하신 것처럼 세 번째 피해자까지 나오게 되면 과연 그 말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여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본인이 그냥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긴 하지만 2명, 3명의 피해자가 나왔고 피해 사례도 거의 비슷한 영상을 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피해 내용이나 사실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이건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서 세 번째 피해자가 또 등장했을 경우에 안희정 지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세 번째 만약에 피해자가 등장한다면 등장한다면 앞서서, 예.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 김지은 씨라든지 추가적인 그 2차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합의된 성관계다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피해자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안 전 지사의 말을 신뢰도 있게 들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범죄 수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차피 위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의 이제 지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세 번째 피해자 역시 안희정 전 지사와 일정한 업무 관리 감독 관계에 있으면서 위력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이제 범죄 혐의 입증에 있어서도 검찰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보이고, 반대편에 있는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할 걸로 보입니다. 재소환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네, 재소환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피해자라고 하는 분이 이번 주 내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빠르면 뭐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에 안희정 전 지사를 소환을 할 예정이기는 하겠지만, 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세 번째 피해자가 그에 앞서서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고소한 사람, 고소자를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다면 재소환 일정이 조금 더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 후보, 박수현 후보의 그 불륜설을 폭로했던 민주당 당원이죠. 오영환 씨. 이 오영환 씨를 회유하려 했다. 이런 그 녹취록이 공개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은 거기에서 또 본인이 반박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 오영환 씨는 모 방송사에 제공한 그 뭐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메시지의 예. 내용에 보면 이러이러한 형태로
화해했다는 내용을 좀 발표를 해달라. 예. 그걸 중앙당에, 민주당 중앙당에 좀 제출을 해달라. 그래야 본인이 예를 들면 지금 중앙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자진 사퇴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계속 하고 싶고 본인이 이제 도전을 하고 싶은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다 함정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오영환 씨가 먼저 전화를 해서 정말 미안하다 화해하자라고 얘기했고 내가 어떻게 내가 박수현 전 대변인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했더니 박수현 전 대변인이 형님 나를 도와주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라고 예. 하면서 화해했다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좀 중앙당에 제출해 달라 이렇게 예.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 오영환 씨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은 순수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오영환 씨가 도리어 활용해서 마치 예. 본인이 압력을 가한 것처럼 또는 예. 회유를 한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뭐 누구 누구 말이 말이 맞는지는 지금 현재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두 예. 사람의 대화를 보면 야, 이게 무슨 그 전에 이렇게 싸우던 사람 맞냐 할 정도의 대화예요. 잘 주무세요. 뭐 형님이라고도 그러는데요. 하고 눈물 흘렸다고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진실이 뭔지 국민들은 정말 황당하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이 오영환 씨도 왜 그러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예. 박수현 전 대변인도 이제 모르겠어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전입 가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지도부는 이제 자진 사퇴했으면 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런 박수현 전 상황이고요. 대변인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예.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이 이런 입장이에요. 이 상황에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일을 본인이 했다고 지금 그렇게 인식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난 뒤에 본인이 사퇴를 내가 고민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당이 요구한다고 사퇴를 해버리면 결국 오영환 씨나 전처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 걸로 인정되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충청남도 선거나 아니면 전체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요소 때문에 사실은 자진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늘 자신에 대한 성추행 관련 보도를 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를 하겠다라고 입장은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고소라는 게 지금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한 것인데요. 지금 고소한 당사자는 그 언론사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것처럼 그 정봉주 의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 피해자의 친구 관계, 대학 동기 관계에 있는 그 기자를 계속해서 이제 지목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자와 관련된 이제 언론사를 고소한 걸로 보이고요. 예. 이 부분은 물론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긴 합니다. 지금 계속 그 진실 공방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수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좀 가려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피해자는 고소 대상에서 뺐습니까? 네, 피해자는 왜 뺐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를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입장 발표를 한 거에 따르면 일단은 그 언론사와 기사에 대한 굉장히 이제 반발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악의적으로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가 말하는 주장을 그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는 점,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바꾼다는 점, 그로써 부당한 자신에 대한 그 탄압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이기 때문에 그런 낙선 운동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초점이 피해자 당사자보다는 그 언론 그리고 기자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예.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미투 판문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에도 이제 초기 아직 3개월 남았습니다만은 일정한 영향도 좀 미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예. 왜 여당에서만 이런 일이 자꾸 나오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뭐 이런 일이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궁금한 부분이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여당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 쪽에서 예.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 국회에서 보좌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한번 누군가가 폭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묻혀지면서 더 이상 이제 폭로가 안 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여야
바를 불문하고 이거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 중에도 혹시나 저런 일을 하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 자체가 불안감이 떨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이 문제가 미투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지방선거의 핵폭탄이 됐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아무리 유능한 정치인을 하더라도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연루가 되는 순간 제가 볼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정당들 입장에서도요. 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짓지 않거나 또는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는 순간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성추행, 폭행 이런 의혹이 생기는 순간 그 후보자는 당연히 정당 입장에서는 처리를 한다고 저는 보고 단호하게 처리한다고 보여지고요. 정당이 강력하게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방선거의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